6번째 챕터는 의외로 재미있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권법이라고 미국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이죠. 평등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 민권법은요, 1964년도 민권법이 유명한 거고요. 그 전에도 민권법 제정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1866년에 민권법 제정 논의가 이게 거의 최초로 보이는데요.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66년도니까요. 해방된 남부의 흑인들을 미국 시민으로 만들고 그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가진 민권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상원과 하원을 다 통과를 합니다. 국회를 다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이 요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요 거부권의 행사의 이유입니다. 이 법이 수립한 유색 인종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는 정부가 백인 인종을 위해 제공한 그 어떤 조치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민권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배계급인, 지배계층인 백인보다 흑인에게 더 많은 대우를 해준다. 그러니까 백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피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노예였다가 해방이 되는 건데도 이거 역차별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의 화법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책에서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은 현재 평균적인 백인 가족이 $100를 번다면은 평균적인 흑인 가족은 단지 $5를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당 수익이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계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뭐해서 무시하고 있고요. 인종적 경제 불평등이 극적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45%가 백인이 미국에서 가장 차별받는 인종 집단이라고 믿고 있고요. 54%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기독교인이 미국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 집단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졌던 거를 이렇게 좁히려고 하는 조치를 할 때 이쪽 집단, 과거에 어떤 지배적인 이익을 갖고 있던 집단들이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의식을 정치가 교묘히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파시즘 정치로 넘어가는 어떤 중간 다리가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막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분도 벌써 있으실 것 같아요. 2050년 정도면요, 백인이 더 이상 미국인의 다수가 아니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다수자 소수국가? 그러니까 주류가 소수가 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현재 이제 백인 주류,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감을 안겨준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도에 심리학자 모린 크레이그라는 사람과 제니퍼 리치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요.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비백인이 다수가 되는 국가로 인종 구성의 변화가 임박했다는 보고를 한번 읽게 했다.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거 있잖아요. 차별받는 계급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혜택을 더 주는 조치를 얘기하죠.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할당제죠. 대학 입학 정원 중의 일부를 흑인이나 유색인종에게 이렇게 할당해주는, 여기에 대한 지지가 확 낮아졌다. 우리가 이제 주류가 아니야? 그럼 뭐 잘해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국방비 증액과 같은 인종 중립적인 보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민족주의라는 게 뭐 굉장히 다양한 또 유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게 오히려 억압받던 어떤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파시스트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민족주의와는 다르다. 누군가를 차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평등해지기 위한 민족주의 운동이다. BLM,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흑인의 생명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백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니까 흑인의 생명도 같이 보호해달라, 이런 취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파시스트적인 그런 민족주의랑은 다른 얘기다, 이거는요. 그럼 반면에 이제 파시스트에서는 지배 집단을 위한 민족주의고요. 지위와 권력 위기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가 평등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평등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피해이든 피해가 아니든 괴로운 건 사실이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는 본능적으로 괴롭다. 남자는 영웅이고 여자는 남자를 모시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면서 자랐다면 직장이나 전쟁터에서 여성을 대등한 존재로 여겨야만 하는 경우에 나는 나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긴다는 억압의 감정 비슷한 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책에서는요, 그래도 이거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만 문제는 뭐냐?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파시스트 정치는 이 느낌적인 이 상실감을 조작을 해서 억울한 피해자 의식으로 바꾸어서 과거의 억압이나 현재 계속되는 억압 또는 새로운 형태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의 상태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1990년대 미국에 남성 권리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MRA라는 운동이 있었고요. 요게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억압 비스무리한 그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토니브룩 대학의 사회학자 마이클 키멜이라는 사람이 2013년에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성난 백인, 한 시대의 끝의 미국 남성성. 여기서 키멜이 성난 백인 남성들의 새로운 군단이 지닌 기이한 특징은 비록 백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대부분의 권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느낀다는 점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케이트만도 가부장제는 높은 지위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를 낳는 위계적 이데올로기다. 여성 혐오는 가부장적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심해지면요. 직접 타격을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사를 한다든가 처벌을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면은 이제 거의 끝까지 간 거죠. 파시즘의 분위기가 아주 역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족주의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아이템이다. 실제로 억압받던 그런 민족도 민족주의가 원래는 이거 큰 문제가 없는데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로 든 게 바로 세르비아. 그러니까 코소보와 세르비아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코소보인들 집단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세르비아인들이 굉장히 대대로 박해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요, 자기보다 더 힘없고 더 소외된 이 무슬림 지역의 그 코소보인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는데 이 민족주의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민족적 순수성과 위대함을 드높이기 위해서 더 약한 민족을 탄압하는 그런 일로 전개가 됐다는 것이죠. 집권 세력이 피억압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해자다라는 그런 민족주의의 탈을 쓰거나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자기들이 받았던 피해를 들먹이면서 자기들의 패권을 추구할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특히 더 열등한 쪽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때 진짜 위험한 거다. 결국에는 이게 피해자 의식에서 시작해서 민족주의 얘기로 가게 됐는데요. 이 민족주의는 정말 파시즘의 핵심이다. 파시스트 지도자는 집단적 피해자 의식을 이용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국제주의 정신이나 개인주의의 본질에 반대되는 집단 정체성의 감정을 조성한다. 그리고 파시스트 민족주의는 집단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때로는 맞서 싸우고 통제해야 하는 위험한 그들, 내부건 외부건 누군가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탄압하게 되고 전체주의로 가게 된다. 조심해라.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 포퓰리즘 학교 이런 게 있나?
그래서 각국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가서 세미나도 하고 수업도 받고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비슷한 그런 정치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마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 자본주의가 무한 성장을 멈추고 수축 사회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매체, 그 유튜브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매체들,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갈라놓는 이런 매체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그래도 이 세상의 중심을 잡아줬던 레거시 미디어,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그룹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아니면 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장치들이 무너지면서 중심을 잡아줄 게 없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면서 비슷한 현상들이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기 형태로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게 이런 나라들, 뭐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세르비아라든가 아니면 튀르키예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데랑은 사실 그냥 1대1로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그것과 비슷한 그런 테크닉들이 사용되고 있고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진짜 우려스러운 게 아니냐. 누군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건 안 돼, 그거는 위험한 거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